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하고 좀 진중하고 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편으로 너무 다행스럽게도 특검이 시작이 되고 특검을 누가 담당 검사가 될 것이냐 후보 추천이 남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거는 우리 기획대로 우리의 동의 없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수준의 자기들 원하는 사람이 특검 검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검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6월 3일 지선 그 주에 지도부하고 같이 올공해서 특검이 갈 것이다. 가려면은 이재명이 정청래를 잡기 위해서 칼을 쓸 것이고, 그 칼은 결국 신천지가 김인석이 띄우긴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걸로 수사할 생각까지 있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칼이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칼은 결국 유일하게 남은 것은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청래의 반격은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올공의 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지만 그 상황에 맞물려서 특검이 이제 수용이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국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리고 이 국면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가면은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정치가 얼마만큼 요동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기간은 6개월이고 6개월 이후에 일어날 우리 한국의 정치는 저는 아마 6.25 다음으로 가장 보수 우파에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말은 촛불 운동, 저 좌파에서 썼던 촛불 운동으로 우리 대통령 두 분을 탄핵시킨 역사적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 동력을 이용하면 잘하면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졌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무너지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들, 그리고 무너지고 나면은 우리가 집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한번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근데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보수 정권과에 대한 평가도 좀 같이 드려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보수 정권 그리고 보수 세력에 대한 평가는 생각보다 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을 하려면 보수 우파 집권 의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정권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국민들의 삶을 돌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한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왜냐면 보수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면 역사를 거슬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왜 몰락했는가? 왜 탄핵을 당했는가? 물론 이제 좌파의 선동이 있긴 했지만 그 전에도 뭐 선동이 없었겠습니까? 그 전엔 다 막아냈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왜 박근혜 대통령님은 좌파의 선동에 무너졌을까? 물론 이제 단순하게 뭐 이야기를 하면은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뭐 갈라서게 된 배경.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조선일보의 청탁, 자기 회장님의, 제가 알기로 그때 이제 드러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자기 친구 디모 그룹 회장을 석방을 요청을 했는데 사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선일보가 돌아섰고, 그로 인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로비를 받고 있던 조선일보의 주필이 공격을 당하면서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권은 되돌아설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 중에 중요한 또 사건이 뭡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했었죠. 롯데가 갖고 있던 골프장에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중국이 박근혜 정권을 흔들고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키고 싶어하는 기획을 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일보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대략적으로 뭐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이 있지만 중국 공산당이 원하면은 촛불 집회에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수만 명이 된다고 해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좌파들이 선동을 해서 데모를 할 때 민노총과 중국
인들 등이 이제 나와가지고 전국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정권을 몰락시키는 유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몰락하게 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외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내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체질이 급속하게 약화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던 권력구조, 내부 권력구조에도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당원 당규를 바꾸면서 냈던 복지 정책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넣었던 수많은 좌파적인 이념 정책들이 우파 당원 당규에 들어왔고, 그것이 설파되면서 우파는 좌파와 다른 것이 없다. 도대체 진보와 보수가 뭐가 다르냐? 안보 외에는, 한미동맹이냐 친중이냐 외에는 전혀 다를 바 없는. 근데 심지어 민주당 쪽에서도 좌파들도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파와 좌파의 이념적인 노선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것이죠. 특히 경제 정책에서는 그 구분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우파의 이념색을 약하게 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넣었던 여러 가지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 넣었던 좌파적인 생각들,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기본소득까지 넣었죠. 그런 게 어떻게 우리 우파의 이념이고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은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는 기본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파를 약화시켰다. 그 약화시킨 것이 우리를 망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우파 내부에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결국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를 했고, 조선일보와 친중 세력들이 한국을 약화시켰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냐? 그럼 그때부터 시작된 보수의 약화, 그리고 엘리트 보수는 그때 다 무너졌고요. 그때 탄핵 전국에서 1000여 명이 끌려가면서 수사를 받고 조직이 완전히 와해가 됐습니다. 전국 지지율 13%까지 떨어졌었고요. 13% 지지율로 보면 지금 보수를 우리가 최소 잡아도 한 25%, 강력한 집토끼로 한 25% 잡는데, 집토끼 반이 떨어져 나갈 만큼 참혹했고, 또 한동훈을 비롯한 이제 수사 국면에서 그들이 1000여 명의 우리 보수 인사들을 수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정치적 탄압을 함으로 조직들이 거의 다 와해되고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부끄러웠던 시절이 왔었습니다. 그 국면을 지나면서 그 다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시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 계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만약에 정당에서 내부적으로 훌륭한 후보를 자생적으로 낼 수 있었다고 판단을 했다면 굳이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을 모시고 올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알았던 것이죠. 우리 내부에 있는 후보들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재정 파탄, 300조 이상을 예산을 낭비를 하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럼으로써 청년들 알바 자리들 없애고, 또 공무원 숫자를 늘려가지고 정부 예산을 지금까지도 방만하게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값을 어마어마하게 올려가지고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완전히 파탄시켰던 그 문재인 정권마저도 우리가 이길 자신이 없을 만큼 보수는 나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옹립을 함으로써 정권 교체를 하는데 성공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제가 저번에 다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정당 당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었고, 당과 행정부, 윤석열 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그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의존해서 정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정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은 정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 현안을 다룰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고 나중에 그런 파탄적인 형태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훌륭한 대통령이시고 여러 가지 보수적인 생각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은 사실 논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보수 인사들을 만나고 밤에는 양정철과 박선영, 박영선이죠, 박영선. 박영선과 같이 술을 드시면서 전국 현안을 논의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인 이념을 갖고 계시긴 했지만 오랫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서 정치를 해오던 분들이 좌파 쪽에도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보수 정권으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양정철을 비서실장으로 만들고 박영선을 국무총리를 만들겠다고 발표가 된 날 너무 걱정이 커서 원로 대표하신 분을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안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만큼 이념적으로 그나마 강력한 이념을 갖고 있으셨던 윤석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좌파 인사들하고 교류가 있었고 그것 또한 우리를 약화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훌륭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당에 있는 웬만한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 혹은 전부 모든 의원들보다도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가를 개조하고 바꾸고 싶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파헤치고자 했던 노력 그리고 그 진심, 순수함 이런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꼭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을 신격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장점이 예를 들어 80이면 흠이 20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이재명 같으면 반대겠죠. 80, 90이 뭐 잘못됐고 뭐 10 정도 그래도 이런 거는 좀 그래도 그냥 그나마 봐줄만 하네. 이런 거 한 10%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야만 우리가 무엇을 발전시키고 무엇을 보완을 하고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람은 신격적인 존재야 항상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자아 비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내부적인 비판이 없어지면 발전을 할 수가 없고 그럼 좌파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더 나은 정부, 더 나은 이념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발전시키고 집권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때 친한계 세력하고 일부 대한과 미래 세력이 플러스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셨죠.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이 지금 우리가 아직 특검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정보들이 나오고 있죠. 어젠가 오늘 주진우 의원이 발표했던데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근데 이제 막상 까보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이제 나올 것이죠. 그럼 저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물론 이제 특검이 제대로 일을 할 것이고 그 특검이 조사한 것을 진실을 발표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탄생의 명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미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그거는 제가 지도부에 이야기하진 않았고 대변인단 친한 대변인들에게 몇 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무너지면 그런데 그 다음이 사실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무너질 가능성이 지금 정청래가 집권을 하면 민주당에 정청래 김민석이 45%, 정청래가 44.5%, 그다음에 송영길이 10% 정도 받았죠. 충청도에서. 근데 충청도가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거긴 권리당원이라고 부르니까 권리당원의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 선거가 가능한 것이죠. 제가 저번에 이제 조직 선거와 그냥 일반 선거, 그러니까 조직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 등이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조직들을 움직이면은 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이 많으면 시골 지역에서 그게 더 가능해요. 시골로 갈수록 조직 선거가 더 유리해지고요. 도시로 올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현재 분포도를 보시면 40%가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있고 30%가 호남, 그 다음에 7%가 충청도, 그 다음에 10%가 영남 이렇게 분포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는 조직 선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뭘 약속을 해주고 뭘 해주겠다, 너희 동네에 도로 깔아주겠다, 이런 식 폐기물 처리장 약속을 하면서 표를 받는 형태는 서울과 경기권을 가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청래가 민주당의
당대표를 했고, 그리고 충청도 출신이라서 충청도를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예측했던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직 선거가 통할 수 있는 시골이 많은 지역일수록 조직 선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김민석하고 정청래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송영길 표가 70%, 김민석에게 가도 52대 48, 30%는 또 정청래에 오기 때문에 52대 48 정도의 표로 보셔야 돼요. 지금 충청도는. 그럼 호남은 어떻게 될 것이냐? 호남은 전라남도와 광주는 이념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제 조국이 당선되는 곳이죠. 조국이 당선된다는 것은 뉴 이재명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거기도 시골이라서 조직 선거에 영향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조직 선거를 동원을 하고 자기들 배지들을 이용을 하고 구청장을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표를 가져오는 것은 가능해요. 뉴 이재명이. 하지만 그 영향력이 약화되는 게 광주 전남은 굉장히 좌편향적인 이념이 강한 곳입니다. 거기가 성지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이 대부분 비례가 거기서 당선이 되고 조국당이 인기가 많은 것이죠. 가장 좌파적이라고 하는 그 조국당이. 그 조국은 또 어차피 친노, 문재인 이쪽 아닙니까? 그러면 전북은 어떻게 되느냐? 전북은 전북도지사가 정청래 픽이에요. 정청래가 만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뭐 전 전북지사 후보랑 한판 난리가 났었잖아요. 정관영 맞죠? 정관영 후보랑. 그래서 전북은 조직 선거가 오히려 정청래한테 유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호남에서 밀려도 만에 하나 김민석에게 밀려도 5% 이상 밀리지 않을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경기권으로 오게 되면 거긴 조직 선거, 즉 이재명의 힘이 미치는 게 가장 미흡하기 때문에 정청래가 저는 한 10% 정도 차이로 이길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거기는 이념 진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이길 것이고 특히 부동산 민심에 민감하지만 아직 이재명을 떠나지 못한 진보를 떠나지 못한 4050의 그 좌파 애들이 이재명을 버리고 민주당을 떠나지 못했죠. 이재명을 버리고 정청래를 픽을 함으로써 이재명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슈는 서울과 경기권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따라서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정청래가 10% 정도 차이로 이길 것이고 그러면은 조합적으로 봤을 때 정청래가 간신히 이기지 않을까. 52%, 51%, 대 49%로 김민석을 제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이재명 탄핵 국면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정청래가 승리를 하는 순간 정당은 바로 이재명과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재명은 자기 세력들을 빼서 별도의 정당을 차리려고 할 텐데 그게 또 되긴 할 겁니다. 왜냐면 워낙 아직 정권 초기라 예산도 많고 또 자리 하나 얻어 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정당으로서의 명맥 그리고 정계 개편을 해서 제3지대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그 세력을 가지고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요?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당 내부에 있는 물론 대왕과 미래라든지 친한계도 일부 쪼개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장관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거를 무슨 내각제처럼 일부 장관은 뭐 보수에게 주겠다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어요. 뭐 장관 4개는 보수한테 줄 테니까 같이 뭐 극우 빼고 중도 보수에게 줄 테니까 같이 합시다. 뭐 친한계가 당을 만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 탄핵 국면으로 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견제하면서 총선까지 가는 것하고 부정선거의 실제가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청래 세력은 탄핵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고민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탄핵이 된다고 쳐요. 이재명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럼 너무 기쁠 거죠. 근데 탄핵이 되려면 정청래 민주당과 손을 안 잡으면 탄핵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200 표가 필요하잖아요. 국회에서 3분의 2의 표가.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의원이 110명밖에 없죠. 그럼 90표가 민주당에서 와야 되는데 개혁신당 좀 빼고 그냥 얼추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그럼 90표가 저기서 배신을 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90표가 배신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터져야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터지더라도 저는 실제적으로는 민주당이 잘 안 돌아설 것이다. 근데 돌아서도 문제다. 뭐냐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문재인하고 가장 열심히 싸워서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문재인하고 우리 국민의힘 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만큼 열심히 싸운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조국 국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전쟁이었지 국민의힘과 전쟁이 아니었다고요. 문재인과의. 오히려 그거 묻혀버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과의 전쟁이었다고요. 그래서 문재인이 죽은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겁니다. 우리가 영입을 해서.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게 가장 이재명하고 열심히 싸우는 게 누구예요? 유시민 아닙니까? 지금 누가 봐도 유시민 제일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어물전 생선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유시민 데려와서 대통령 만들 거예요, 우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 자체를 이재명하고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당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특검을 통해서 탄핵이 돼도 정청래가 다시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부정선거가 이게 실체가 파악이 돼서 정권이 무너진다고 보수한테 정권이 올 거라는 아니란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난 그 전제 틀렸다고 봅니다. 정청래가 주도해서 유시민을 데리고 정권을 오히려 본인들이 더 리드해가지고 탄핵시키고 우리는 그냥 서브, 그냥 지원자처럼 보이게 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쟤는 이재명은 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선거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고 우리는 진짜 좌파 정권 만들 거야. 그러니 우리한테 표 주세요. 이러면 국민들이 과연 우파를 선택을 할까요? 난 거기에 진짜 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내부를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진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모습들. 국민들이 과연 우리 보수가 힘이 있어서 집권을 했을 때 국가를 잘 리드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우리 보수 정당이 국가를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김문수 후보도 진 이유가 물론 그때 탄핵 전국이었습니다만은 탄핵 전국만큼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건 이재명의 부패예요. 부패 가능성, 대장동 사건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졌던 이유는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국가를 운영하고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유가 반이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는 그 선거도 이길 수 있었다고 봐요. 탄핵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선 캠프에서 공약을 만들고 노력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집권할 준비가. 진짜로 솔직히 여러분, 이 보수 정당 심각한 게요.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 탄핵이 되고 내일 대선 치르잖아요. 보수가 집권하면 안 돼요.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요.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만든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특검이 이루어지는 6개월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국가를 리드할 만한 공약들을 만들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여의도 연구원, 정당의 의원들, 누가 하나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고 뭘 준비합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이게 탄핵 국면에 만에 하나 가고,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탄핵이 됐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강력한 좌파 정당이 탄생할 수 있다. 정말 진짜로 더 강력한 좌파 정당이 탄생할 수 있고 정청래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난 이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하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특검 국면 열심히 우리가 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순서하게 갈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뭐라 그러죠? 스노우볼이라 그러는데 눈이 이렇게 막 눈덩이로 커지게 변하고 눈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몰락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보수가 집권할 것이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난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심지어 우리가 내년 초에 만에 하나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서울시장이 4월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3만 불 시대에서 어떻게 5만 불을 갈 것이며 우리도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며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집권을 못할 겁니다. 저는 아주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상당히 기쁜 이제 특검이 시작이 됐고 누구를 검사 후보로 내세워서
실체를 밝힐 수 있냐 막 이렇게 들뜨고 기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저라는 사람 그 다음 스텝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 스텝을 준비를 지금부터 안 하면 정말 더 암울한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보수 세력을 만들지 않으면 집권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만에 하나 뭐 되면 탄핵이 되는 걸 이제 제가 원하지만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서울시장 후보를 냈을 때 이게 서울시장이라는 곳이 국무총리급의 성우 아닙니까? 1인자 다음에 2인자 정도 되잖아요, 국가에. 그러면 그 후보, 죄송합니다, 오세훈 후보, 제가 오세훈은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 정보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이 날아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내세울 후보의 정책과 공약들은 차기에 있을 대선 후보에 대한 보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래 서울시 운영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후보가 나와서 너희들이 이 나라를 정말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계속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정당이라는 곳은 그런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공약, 그 비판, 민생 법안들 이런 걸로 국민들이 계속 보고 계시고요. 그걸로 계속 점수 매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집권할 수 있을지 못할지 평가를 받는 것인데 이제 특검 국면으로 조금 시끄럽긴 하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은 민생 법안을 너희가 내느냐 비판하지 않고 그럼 대안은 뭐였느냐.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자꾸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민생 법안 내야 된다. 왜? 우리는 강력한 이념 정당이긴 하지만 민생도 챙겨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매일 40명씩 죽고 있는데 그러면은 1년에 12,000명씩 자살하지 않습니까? 세계 1위예요. 1위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10몇 년째 1위일 겁니다. 2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월호로 사람 몇 명 죽고 그다음에 무한 항공 비행기 떨어져서 몇 명 죽으면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12,000명씩 죽어요, 자살로. 근데 왜 아무도 이거를 해결하려고 안 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 뭐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국가와 국민들이 잘 사는 국가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자살의 원인의 1위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그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국가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든 좌파의 문제도 있지만 좌파 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나약한 정당을 만든 우리의 문제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국가를 어떻게 리드하고 자살률을 줄일지를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을 해야 띵 하고 시작했을 때 정말 대한민국을 살만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또 인재도 발굴해야 되고 정치인도 길러내야 되고 이념도 잘 정리를 해야 되고 정책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초에 만약에 대선이 일어나면 그때도 정청래 같은 애한테 질 수 있다. 유시민하고 정청래가 나라를 운영하는 세상이 이재명 다음에 오는 것이 나는 정말 심각하고 뭐라 그래 너무나 암울한 생각이라서 제가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사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왜냐면 올공의 이 힘으로 우리가 부정선거를 실체를 파악을 하고 전 국민들에게 알렸을 때는 정말 우파 보수 정권이 탄생을 해서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걸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0만 당원 운동을 하면서 또 하나 준비하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대 공약을 만들어 볼까. 그 100개의 공약을 잘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면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논의도 하고 뭐 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직은 기획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일을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주말에라도 짬을 내든지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사실 여의도 연구원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뭘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여의도 연구원 심각한 문제 있고요. 우리 당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중진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물론 우리가 이제 중진들 문제 많은 거 알죠. 근데 이제 이재명 탄핵시키려고 그러면 중진들 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징계할 사람들 징계하고 나면은 그 숫자가 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면 너무 그걸 확대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게 그분들의 표가 다 있어야지 이재명이 200표가 있어야 탄핵이 됩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 누수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누수가 생기는 거는 징계할 부분은 징계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은 나중에 그 몇 표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복합 다각적이긴 한데 여러 가지 제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보수 정권 창출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